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말년에 좀 편해지나 했는데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요즘 잠도 한숨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이 생각나서 일주일에 걸쳐서 글을 써가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사연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도 같이 욕도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내 자식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있죠. 절 이렇게 골머리 썩게 하는 놈이 바로 장남이에요. 1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제게 큰 숙제를 안겨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냐는 말처럼 전 제 아들인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큰 재산은 만들지 못했지만 삼남 일녀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먼저 보내고 삼남 일녀 혼자 힘들게 키웠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자식들은 누구 하나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잘 커졌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줬는데 알아서 자기들 공부도 잘해줘서 참 기특했어요. 그런데 자식 키우는 일이 마음처럼 잘 풀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착하게 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장남은 커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갔어요. 보통 부모가 바쁘면 첫째가 동생들 챙긴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첫째 형 눈치 보느라 자기 물건도 양보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둘째는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울고 있고 셋째는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얼싸안고 셋째를 어르고 달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우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둘째 형이랑 숙제하다 큰형 지우개를 썼는데 큰형이 자기 물건 쓰지 말라고 날 때렸어. 저는 셋째의 말에 놀라서 안고 있던 둘째를 살펴보니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더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큰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방에서 나올 낌새가 없길래 열쇠로 방문을 따고 들어갔죠. 방문을 열자 큰애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쟤네가 먼저 허락도 없이 내 지우개 만졌어. 동생들이 지우개 좀 잠깐 쓰는 건데 빌려줬어야지. 큰형이 돼가지고 그런 양보도 못해? 싫어. 내 물건 건들면 다 가만 안 둘 거야. 악을 쓰며 동생들이 먼저 자기 물건을 만졌다고 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소리도 내봤지만 큰애는 도통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악을 쓰며 우는 큰애를 달래려고 둘째와 셋째에게 앞으로 형 물건은 건들지 말라고 말을 해야 했어요. 그러자 큰애는 울음을 딱 그치고는 일어나더군요. 속없이 착한 둘째와 셋째에겐 미안했지만 그때는 저도 자식들 키우는 요령이 없었습니다. 유독 까칠하고 예민했던 큰아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는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면서 키웠네요. 그래서인지 큰아들은 더 이상 작아서 못 입게 될 옷들도 동생한테 절대 양보하려고도 안 했어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 아쉬워서 그때는 큰아들 옷을 뺏어다가 둘째와 셋째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뺏었던 날은 꼭 큰 싸움이 났어요. 막내딸은 늘 오빠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아들 셋을 키워낸 엄마한테는 금메달을 준다고 하죠. 항상 별것도 아닌 일로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심통난 애 말리고 우는 애 달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밖에서 큰 사고 안 치고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키웠던 것 같네요. 자식 넷을 혼자 키우는 게 벅차고 힘들었는데
착하고 순하게 제 몫을 다하면서 잘 자라줬습니다. 자식들 다 크고 나서도 내 자식이지만 예민하고 까칠하기만 했던 장남은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커갈수록 성격이 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예쁘장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인사를 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인사 온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을 20대 때 모두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딱한 사정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하나 고민했는데 며느리는 예상외로 밝고 참했습니다. 밝고 싹싹했던 며느리는 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오는 길 힘들진 않았어요? 그럼요. 어머님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세요. 저는 밝게 인사해주는 예비 며느리 덕에 어색함을 풀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까칠한 아들 옆에 이렇게 밝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며 보니 큰아들은 며느리 앞에 반찬도 끌어놔주며 잘 챙겨주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놀랍기도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며느리가 야무지고 싹싹한 게 무척 좋았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우려는데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먼저 둘러매고는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어쩜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어머님 밥 너무 잘 먹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어머님은 이제 푹 쉬세요. 괜찮다며 말려도 며느리는 꼭 자기가 해야 한다며 주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 싫어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지켜볼수록 참 괜찮다 싶었고 둘만 좋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만 허락하면 성사될 결혼이라 그런지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둘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눈썹 문신 전문샵을 운영했던 며느리는 어느 날 저를 샵에 데려가더니 눈썹 문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살갑게 말하더군요. 여자 얼굴에서 눈썹만 잘 그려도 이목구비가 확 살아요. 어머님 평소에도 눈썹 그리는 거 힘들다고 하시길래 제가 특별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덕에 별걸 다 해보네. 앞으로는 더 많이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도 챙겨줬어요. 장남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영양크림도 며느리가 직접 챙겨줬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죠. 저는 장남이 드디어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개과천선하고 살겠다 싶었어요. 싹싹하고 밝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기쁜 것도 잠시,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집 하나 못 구해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신혼집은 구했어? 엄마가 형편이 이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미안하다 아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마련할 거야.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바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얻으려고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 원망하듯 말하는 소리가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몫을 해내는 큰아들이 대견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선 살림들을 보니 둘이 정말 잘 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사람 본성은 어디 안 간다고들 하잖아요. 큰아들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동생들을 불러서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도 황당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가 30 초반쯤이라 둘째, 셋째, 넷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나이였거든요. 다들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래도 첫째가 장가 간다고 무리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축의금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들 불러 세워놓고 고작 100만 원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생들 사정 뻔히 알면서 고작 100만 원이라는 말을 쉽게도 하더군요. 첫째는 둘째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날 무시하더니 결혼식에도 꼭 이렇게 티를 내야 직성이 풀려? 너 결혼하기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대기업 다니는 나만큼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셋째와 넷째에게도 결혼한다고 자기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첫째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동생들한테 콩고물 떨어뜨리라고 시켰어? 내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신혼집이나 신경 써.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큰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누가 보면 동생들까지 혼자 다 키워낸 줄 알겠더군요. 셋째는 그 상황에 화가 났는지 궁시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없는 돈 쪼개서 100만 원이나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미운 놈 떡 하나 주고도 욕을 먹네. 셋째 아들의 말에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던 제가 오만했던 건지 첫째는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보찜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동생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제게 화를 내며 전화해서 큰아들과 있던 일을 하소연하듯 털어놨어요. 큰형은 대기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채업자랑 일하는 것 같아. 나한테 글쎄 자기 집 청소기를 사놓으래. 집안에 장남이 장가 갔는데 왜 가만히냐고 난리를 치는데 아우 기가 따가워서 전화 끊어버렸어. 저는 둘째의 말에 화가 나서 절대 아무것도 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야지 동생들 사정 뻔히 알면서 꼭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결혼했다고 무조건 선물 주고받는 법이 어디 있다고 난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맨날 입으로는 대기업 거리면서 청소기 살 돈도 없어서 둘째한테 청소기 타령이야? 뭐 얼마나 대단한 청소기 사려고. 그놈의 청소기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고세 그걸 또 둘째가 엄마한테 일렀어? 됐어.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 꼴랑 100만 원 축의금 하는 동생한테 뭘 바래? 저는 큰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기 못 살 것 같으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첫째라고 100만 원이나 축의금을 했던 자식들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크면서도 그렇게 큰아들한테 치이고 자란 아이들인데도 그래도 남매라고 챙기는 게 기특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만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 안 좋던 남매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막내딸한테 전화해서 글쎄 며느리 가게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샵 문을 닫을 수 없으니 막내가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큰아들은 막내딸에게 비수를 꽂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지똥만한 회사 다니면서 자리 지켜봐야 뭐해? 그냥 샵에서 기술이나 배워. 저것도 다 기술이야. 막내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시하며 기술이나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면 단골 손님 때문에라도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막내더러 일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큰아들을 찾아갔는데 끝까지 자기는 올바른 조언을 해준 거라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큰아들의 말에 등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고 나면 하늘 아래 핏줄이라고는 동생들 뿐인데
왜 그렇게 동생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크면서도 그러더니 나이 먹고도 애들을 쥐어잡아 왜? 그러자 큰아들은 제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내가 다 걔 생각해서 해준 말이야. 고작 중소기업 다니는 애가 남자를 잘 만나봐야 얼마나 잘 만나겠어? 평생 먹고 일하면서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지. 결국 듣다 못한 저는 큰아들에게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동생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틀어진 남매 사이가 좋아지진 않더군요. 이미 큰아들한테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다며 연락을 다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들이랑 연이 끊기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를 식모 부리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보내놓고도 아들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아들 장가 갈 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쁘다고 네 입에 들어갈 반찬을 해서 보내. 난 먹을 거 해먹기도 힘들다.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 저는 아들의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면서 꼭 자기가 뭔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이게 끝이었으면 제가 2달이 뻗고 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반찬 좀 해달라고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안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저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큰아들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다른 집 엄마들은 집도 해주고 반찬도 넉넉하게 해서 갖다 준다던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맨날 다 못 해주겠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성실하기라도 해야지.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그만큼 키워놨으면 네가 좀 알아서 살아. 동생들은 알아서 잘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저는 큰아들이 부탁하는 건 해줄 수 있어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줄 수도 있었지만 엄마를 식모처럼 생각하는 큰아들에게는 쌀 한 톨도 그냥 주기 싫었어요.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키우다가 저런 아나무인의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로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안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랬더니 큰아들은 더 철딱서니 없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집을 안 오겠다며 전화를 하더군요. 왜 못 오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당당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누가 제사를 지내? 꼭 없는 집구석에서 조상 타령하더라. 난 여행 갈 거니까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큰아들의 전화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더군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안 오겠다는 이유가 여행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오기 싫다고 한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매번 반찬 타령하던 아들이라 명절이랍시고 와서 집에 있는 김치통까지도 다 가져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했나 의심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가고 싶었는데 계속 안 가겠다고 하네요.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니까 시댁에 가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몰래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맛있는 음식 사드세요. 며느리는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용돈까지 챙겨 보내줬어요. 잠시나마 의심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사과를 하길래 괜찮다고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큰아들 몰래 용돈도 챙겨줬고 혼자 종종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곤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얄밉긴 했지만 며느리의 전화는 반갑기만 하더군요. 아들이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식모처럼 대하길래 며느리 보기도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저를 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겨주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저와 동생들이랑 벽을 쌓는 동안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부모도 없는 며느리가 혼자 몸조리는 어떻게 하나 싶어 종종 집에 찾아가서 챙겨줬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며느리와는 잘 지냈어요.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꼭 따라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죄송해요. 임신했을 때는 몸을 잘 챙겨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좀 자. 몸도 무거울 텐데. 제가 도와주겠다며 갔던 건데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이렇게 착하고 고운 며느리를 얻은 게 복이구나 싶었어요. 큰아들은 제가 집에 찾아와서 청소까지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며느리를 더 예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임신하면 친정엄마 생각이 더 애틋해지는데 며느리가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날에도 병원에서 진통하는 내내 제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긴 진통 끝에 며느리는 건강한 손자를 낳았어요. 그 순간 제가 큰아들을 낳던 순간이 떠올라서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품에 안아본 아이를 보니 큰아들 처음 안아보던 순간이 절로 생각났거든요. 안고 있던 손자를 내려놓고 땀에 흠뻑 젖은 며느리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이렇게 큰일을 해내네. 고맙다 고마워. 앞으로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고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저는 며느리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다 꼭 안아줬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안고도 펑펑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며느리는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울었습니다. 미역국이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우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애들 보기 안 좋아. 지금 마음껏 울고 앞으로 아들 제대로 키울 생각만 해. 그래야 하늘에서 부모님이 우리 딸 대견하다 하실 거야. 내가 사는 동안 많이 도와줄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정말 며느리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다짐이 무색하게도 저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가봤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손자도 보고 겨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나 했어요. 그래도 수술받고 잘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유방암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은 소식을 듣자마자 집을 찾아와서 오열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다 나 때문이야. 병원 갈 때 꼭 나랑 같이 가. 보호자가 있어야지. 내 몸 내가 못 챙긴 거지. 왜 우리 둘째 탓이야. 엄마 괜찮아. 치료받으면 금방 낫는데. 세 남매가 절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탓이라고 하는데 정작 큰아들은 연락도 하나 없더군요. 항암 치료 받게 됐다고 제일 먼저 말했는데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손자를 낳고 얼마 안 된 때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손자를 오래 보려면 지금 잘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아들이라도 자기 자식은 알아서 잘 보겠지 싶어서 치료에만 전념했죠.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렸다 해도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냐 묻는데 꼭 집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끝내고 갔더니 아들은 다시 암을 키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들은 절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서서 명령조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지? 그럼 손주 좀 봐줘. 집사람 다시 샵 나가야 되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네. 결혼할 때 엄마가 집만 해줬어도 이렇게 급하게 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엄마 책임도 있는 거야. 엄마가 돈을 한 푼도 못 해줘서 우리 대출의 이자까지 빡세게 내야 되니까 엄마가 협조 좀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유방암을 진단받던 순간만큼 제 두 귀를 의심할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알게 됐네요. 이 상황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무리 고민해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이 빠진 사람처럼 큰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길 반복했어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이 맞긴 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치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려서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난 뒤로 병원이며 집이며 늘 옆을 지켜주던 딸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던 막내딸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어요. 한참을 우느라 대답도 못하다 겨우 추스르고 막내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첫째가 손자를 봐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막내딸에게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신혼집 못해줬다고 와서 손자를 보라고 말하는데 내가 딱 죽고 싶더라.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 정도 했으면 다 치료한 거 아니냐고. 손주나 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자 막내딸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새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개념이 나갔나? 미친 게 아니면 아픈 엄마한테 자기 자식 봐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지 밖에 모르더니 결혼해서도 순 속만 썩이네. 절대 해주지 마 엄마. 가서 애 봐주면 내가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막내딸은 저에게 화를 내며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아들한테는 유독 쩔쩔맨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는 하소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며 사는데도 유독 큰아들한테는 쩔쩔매며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내딸의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바로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했죠. 아직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해야 하고 몸도 안 좋아서 손주 못 봐준다. 도우미를 쓰던지 둘이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큰아들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부모가 돼서 그거 하나 못 해줘? 내가 뭐 돈을 달랬어? 집을 해달랬어? 그냥 와서 애 좀 봐달라는데 그걸 못 해준다는 게 부모야? 그냥 인연 끊고 살자.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 해주는 무능력한 집 필요 없어. 큰아들은 제가 아기를 못 봐준다고 하자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한테 할 소린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지만 아직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한테 집에 와서 애를 보라니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뱉어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따갑도록 울었습니다.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살았다니 제 인생이 다 후회스러웠어요. 그래도 천륜인데 설마 큰아들이 천륜을 끊겠나 싶었죠. 하늘 아래 천륜은 누가 쉽게 끊나 했더니 그게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설마 그래도 생일에는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큰아들이 전화를 안 주더라도 며느리는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며느리마저 언제 친했냐는 듯 연락을 끊어버렸고 큰아들도 정말 안부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명절마저도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매일 전화하다시피 걸려오던 며느리 전화도 없으니 정말 천륜을 끊겠다고 다짐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손자를 한 번 본 게 전부였던 저는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손자 걱정을 하면 둘째와 셋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절대 큰형한테 연락하지 마. 그 형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면 평생 정신 못 차릴 사람이야. 엄마가 먼저 연락하면 우리도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저는 자식들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손자가 보고 싶긴 했지만 큰아들의 행동에 저도 자식과 부모 정마저 다 떨어지더군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며느리도 둘이나 봤어요. 며느리 둘도 하나같이 착하고 참해서 다들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저를 꼭 데려갔고 외식도 자주 하면서 오순도순 지냈어요. 제 생일에는 둘째와 셋째 며느리가 생일상도 차려줬습니다. 태어나서 나이 먹는 게 즐거웠던 건 다 며느리들 덕분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제게 종이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아유, 괜찮은데 밥도 차리고 선물까지 주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둘째 며느리는 제게 옷을 선물하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옷을 몸에 대보며 마음에 쏙 든다며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막내딸도 올케 언니가 안목이 좋은 것 같다며 다음에 같이 쇼핑이나 가자며 말하더군요. 저는 서로 우애 깊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먼저 오겠다며 찾아와주는 덕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명절이 되면 유독 큰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큰아들 부부와는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종종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워낙 남은 자식들이 잘해주는 덕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원래도 명절에 오던 애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겠지 싶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12년을 지냈네요. 그 긴 세월 동안 둘째는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솔선수범 나서서 챙기면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라 믿고 살던 제 앞에 큰아들이 12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확인해 보니 글쎄 큰아들 얼굴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 모습으로 나타난 장남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울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큰아들은 그동안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며 오열을 하며 울더군요.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러진 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 진정시킬 새도 없이 야위 모습으로 나타난 큰아들을 잡고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말에 큰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자기가 위암 투병 중이라며 털어놨어요. 큰아들의 고백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겠다던 놈이 암에 걸려서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소리를 울먹이면서 큰아들은 털어놓더군요. 건강검진 받다가 위암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아내도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렸어. 애는 울지 몸은 아프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그렇게 참하고 착했던 큰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 식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 큰아들은 갑자기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그때 내가 엄마한테 모질게 말한 거 그거 다 그 여자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내가 미쳤었나 봐. 너무 예뻐서 결혼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맨날 입만 열면 돈 타령하고 형제들한테 말해서 돈 구해오라고 시키고 나 좀 믿어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말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큰며느리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바람이 나니까 자식까지 버려두고 아파트 대출도 다 챙겨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자 가진 방법을 써봐도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순간 손자가 생각났고 저는 하염없이 우는 큰아들에게 물었죠. 네 아들 어딨어? 그 불쌍한 애를 두고 부모라는 것들이 다 이러고 있으면 걔는 누굴 믿고 살아? 저는 긴 세월 못 보고 살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오래전에 한 번 본 손자마저 걱정이 돼서 불안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큰아들한테 밥을 챙겨 먹이고 집으로 일단 돌려보냈어요. 다른 자식들이랑 이 상황을 의논해 봐야겠다 싶었죠. 집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큰아들의 상황에 대해 말해줬어요. 둘째는 코웃음을 치며 도와주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했어요. 형 힘들 때마다 도와줘서 여기 좋은 소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축의금 100만 원 줬다고 욕먹었어. 그렇게 해주고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기만 하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고 받아들여? 난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 번 도와주면 평생 도와줘야 된다고. 둘째는 끝까지 큰아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둘째 며느리마저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셋째네 가족은 큰아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이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간 죄를 10년이 넘도록 들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일 겪고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기회를 줘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나 힘들면 찾아오셨겠어요. 교회 목사였던 셋째 아들도 큰형도 사기당한 것 같은데 가족끼리 돕고 살자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말에도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자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자식들 몰래 찾아가 봤어요. 집 근처를 갔는데 멀리서 보이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누가 봐도 제 손자 같았죠. 큰아들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손자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서 불러 세웠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 친할머니야.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 가방까지 메고 다니고 있었어. 손자는 친할머니라는 말에 인사를 하더니 같이 올라가자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손자와 함께 들어간 집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모래먼지가 한가득 있었고 신발도 짝을 잃고 뒤엉켜 있었어요. 게다가 거실에는 제대로 펼쳐지지도 않은 빨래들이 건조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커튼도 안 걷어서 어두컴컴한 거실에는 꿉꿉한 냄새까지 진동했죠. 그야말로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저를 손자는 제 손을 꼭 붙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살기 싫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아빠는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손주의 말에 저는 손주를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 손자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괜히 제가 미안해서 손자를 붙들고 할미가 미안하다며 달래주다가 다음 날이 주말이라 무작정 애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학교 가면 급식이라도 먹을 텐데 주말에는 애가 얼마나 굶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자식들을 다시 한번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손자를 씻기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씻을 힘도 없다며 주저앉길래 밥부터 먹였죠. 그 사이 자식들이 모두 도착했고
눈앞에 있는 손자를 보고는 모두 놀라더군요. 꼬질꼬질한 모습은 둘째치고 초등학생답지 않게 무척 말라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며느리들은 눈물을 보이며 안아주다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적인 손자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다들 애가 무슨 죄가 있냐며 애는 제대로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도 하나뿐인 손자가 버려진 채로 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가정에 있어서 손주를 볼 수 없으니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유방암이 완치된 후라 손자를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살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할머니,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말 잘 들을게요. 밥 먹은 그릇도 정말 잘 치울게요. 제발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식들도 손자의 말에 엄마가 괜찮다면 여기서 키우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자식들도 서로 힘든 건 돕겠다면서 애가 원하는데 어떻게 내치겠냐며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손자를 여기서 키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도 이대로 딱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 거면 안 살고 싶어. 제발 나도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제발요. 큰아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손자까지만 봐주고 큰아들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여전히 반대했어요. 저는 요즘 이 문제로 밤에 잠도 설치면서 뒤척인답니다. 자식 둔 부모는 근심 놓을 날 없다더니 요즘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자식이면 상팔자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 걸 어쩌겠나 싶다가도 지은 죄가 괘씸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대단하고 거창한 효도를 바란 적도 없지만 이런 불효를 바란 적도 없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걸려오는 큰아들의 그 죽겠다는 전화에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한 부모일까요? 자식을 넷이나 낳고 길렀는데도 아직 자식 문제 앞에서는 현명한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식을 두고 온 자리는 호랑이도 돌아본다는 말이 있죠. 저도 제 자식을 두고 온 자리가 자꾸 눈에 밟히지만 어떤 선택이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둬야 하나 아니면 다시 품에 안고 키워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보고 듣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평소 즐겨 듣던 채널이라 긴 사연 적어봤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보면서 꼭 올바른 결정을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일 좋은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